상견례 자리, 예고 없는 순간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이 업체는 시세보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 든 견적서를 보면서였죠. 결혼식 당일 하객들을 태울 전세버스 업체 견적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제 말에 전화기를 내려놓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연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업체가 우리 집이랑 아는 분이 하시는 곳이거든. 오래 알고 지낸 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견적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다른 업체들은 같은 규모 버스에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이 추천하신 업체는 170만 원이었죠. 20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저희가 부담할 비용이잖아요. 다른 곳이랑 비교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예비 시어머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비교? 지연아, 돈만 보고 살면 안 돼. 우리 집 체면도 있고 그분이랑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체면.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 결혼식에 제3자의 체면이 들어오는 건지요. 어머님, 그분이랑 친하시면 오히려 더 싸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애야,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아는 사람한테는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도움받을 일 있을 때 또 부탁할 수 있잖아. 저는 그 논리를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금 더 비싼 돈을 내면서 부탁을 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예산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만 보더라.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른들 말씀은 들어야지. 그때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신랑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가 뭔가 말을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재라도 해주기를 바랐죠. 지연아, 그냥 이번엔 엄마 말씀대로 하자. 응? 예비 신랑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어요. 오빠, 근데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아는 분이시래. 한 번만 이해해줘. 저는 예비 신랑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발 이 정도는 넘어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데 벌써 이런 일로 부딪히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예비 시어머님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지연이가 착하네. 결혼 생활은 원래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거야. 특히 어른 말씀은 들어야 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양보라는 게 왜 제가만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20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왜 우리 결혼식인데 우리 의견이 두 번째인지, 왜 어른의 체면이 우선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첫 번째니까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시는 자리였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서 계속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근데 저번에 버스 일로
어머님이랑 의견이 안 맞았잖아요. 오늘은 괜찮을까요? 그건 작은 일이었고, 오늘은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자리니까 분위기 좋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어머님이 예약하신 곳이라고 들었어요. 분위기 좋고 조용한 식당이었죠. 저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넥타이를 고쳐 매시며 긴장한 표정이셨고, 엄마는 계속 손거울을 꺼내 보시며 화장을 확인하셨어요. 긴장되네. 저쪽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실까? 엄마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비 시어머님과 몇 번 만났지만 편하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곧 예비 신랑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예비 시어머님은 단아한 한복 차림이셨고 예비 시아버님은 조용한 성품이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연 씨한테 참 잘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었어요. 우리 아빠와 예비 시아버님이 직업 이야기를 조금 하셨고 엄마와 예비 시어머님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죠.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어요. 전체 요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메인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워갔습니다. 와, 음식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우리 엄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예비 시어머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나오고 이제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다들 젓가락을 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님이 젓가락을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 들릴 정도로 또렷하고 큰 목소리였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으신 우리 엄마가 든 젓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시아버님을 쳐다보셨지만 예비 시아버님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이 두 아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연을 맺게 하옵소서.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도 물을 따르러 오다가 멈춰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기도는 1분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바라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엄마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음식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비 시어머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자, 이제 식사합시다. 식당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쳐다봤어요.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우리 엄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식사하시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엄마도 계속 물만 마시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우리 집이 무교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지? 예비 신랑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은 종교가 없다고요. 예비 시어머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고도 없이 기도를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묵념하시든가요.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가시던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저쪽 집안이 신앙이 깊으신가 보구나.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가 종교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미리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우리 집이 무교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예비 신랑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지연아, 괜찮겠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버스 업체 일에 이어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좀 당황스러웠어요. 미안해, 지연아. 우리 엄마가 믿음이 깊으셔서 그래.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조용히 하시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어요. 예비 신랑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나중에는 조심하시라고. 나중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중에요? 지금도 문제잖아요. 지연아,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시간 두고 천천히 말씀드릴게. 내가 조절할게. 조절.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오빠는 지금도 조절 못 하시잖아요. 버스 업체 일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그건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요? 오빠가 조절할 수 있어요? 예비 신랑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이해해줘.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야. 내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꿔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버스 업체 일과 오늘 상견례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돈 문제였고 하나는 종교 문제였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님의 기준이 우선이었다는 것. 버스는 어머님이 아는 분 업체로, 상견례는 어머님의 신앙대로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그걸 막지 않았어요. 아니, 막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제게 이해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나중에 조절하겠다고만 했죠. 나중에는 언제인가요? 결혼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아이 낳고 나서인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집안에서는 내가 항상 뒷순위구나.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버스도 종교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구조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고 저는 따라야 하고 예비 신랑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조. 이게 결혼 전인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버스 업체 일과 상견례 기도 일을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였고 하나는 종교 문제였죠. 연결고리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꾸 곱씹어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업체를 정할 때 예비 시어머님은 우리 집 체면을 말씀하셨어요. 아는 분이니까 그분 통해서 업체를 써야 한다고 하셨죠. 저희가 더 싼 곳을 제안했을 때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며 밀어붙이셨습니다. 상견례 때는 어땠나요? 우리 집이 무교라는 걸 알면서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어요. 미리 말씀도 없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요. 예비 시어머님의 신앙이 우선이었던 거죠. 두 사건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 집안에서는 어머님 기준이 항상 먼저다. 저희 의견은요? 저희 상황은요? 그건 뒷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버스일 때 그는 뭐라고 했나요? 한 번만 이해해줘. 상견례 후에는요? 나중에 조절할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나중이란 건 없다는 걸요. 지금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이 낳고 나서는요? 10년 후에는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비 시어머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거고, 저는 더 많이 참아야 할 거예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말들로요. 저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나 고민이 있어. 친구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버스 일과 상견례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좀 강하신 분이네. 응. 근데 문제는 우리 오빠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파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파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후련한 느낌이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버스도 종교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명절, 제사, 육아, 돈 문제까지요. 그때마다 이 구조가 반복될 거라는 게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저는 따라야 하고 예비 신랑은 한 번만 이해해줘라고 말하겠죠. 그게 1년, 2년, 10년 계속된다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오래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버스 업체 일과 상견례 기도일. 두 사건을 종이에 적어보기도 했어요. 마치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가만히 써놓고 보니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돈과 종교는 전혀 다른 영역이죠. 하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첫째, 예비 시어머님의 기준이 최우선. 둘째, 제 의견은 무시됨. 셋째, 예비 신랑은 중재하지 않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지, 어디에 살지, 재산은 어떻게 지낼지. 결혼 생활에는 결정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구조가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가?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요. 저도 제 의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님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방식이 있으신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사셨을 테고요. 문제는 그 방식을 저한테까지 강요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그걸 막지 않는다는 거였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래. 엄마는 내가 결정하는 걸 따를게. 후회 없이 선택해. 엄마는 제 편이었어요. 항상 그랬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님을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결혼하면 누구 편에 설 건지. 그 대답에 따라 제 결정이 달라질 거였어요. 만약 예비 신랑이 제 편이라고 저희 가정을 우선하겠다고 말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 엄마잖아라고 말한다면요. 그럼 저도 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랑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무슨 일인데?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시간 맞춰볼게. 주말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할지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님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불편한 표정이셨어요. 지연아,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 예비 신랑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시게 됐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가방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뭔데 이렇게까지 하니? 전화로 하면 안 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비 신랑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손을 뺐어요. 오빠,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뭔데? 저는 예비 신랑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빠는 누구 편에 설 거예요? 예비 신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내 편이지.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버스 업체 일이랑 상견례 때는요? 오빠가 제 편이었나요? 예비 신랑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끼어드셨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다 지나간 일 아니야? 어머님,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일이에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거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버스 업체를 정할 때 저희 의견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아는 분이니까 그쪽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게 뭐가 문제야? 어른이 아는 분 통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상견례 때는요. 우리 집이 무교라는 걸 아시면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미리 말씀도 없이요. 예비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 신앙이야.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라 배려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셨어야죠.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 신랑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진정해. 얘기는 천천히 하자. 저는 손을 빼며 예비 신랑을 봤습니다. 오빠, 저 정말 궁금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상황 봐서. 상황이 아니에요. 원칙을 묻는 거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빠 아내가 될 사람이랑 오빠 어머니 사이에서 오빠는 누구 편인가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결혼 생활은 원래 참고 사는 거야.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 저는 예비 시어머님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예요. 예비 신랑이 황급히 말했어요. 지연아,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결정했어요. 결혼 못하겠어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신랑이 황급히 말했어요. 지연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많이 생각했어요. 오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 업체 일도 상견례 기도 일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구조요. 예비 신랑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버스와 종교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 똑같았어요. 모든 순간에 어머님 기준이 우선이고 저는 따라야 하고 오빠는 가만히 계시기만 했죠. 예비 시어머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이 정도 참지도 못하면서 결혼을 어떻게 해? 저는 예비 시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예요. 존중? 어른한테 대드는 게 존중이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의견을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비 신랑이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에 설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 지금도 못하는 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할게. 약속할게. 오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잖아요.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버스도 종교도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한 번도 당신들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나셨어요. 알았어.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지.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사람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제게 맞는 사람 찾을게요. 예비 신랑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결혼하면 누구 편에 설 거냐고. 그건 오빠는 그래도 엄마잖아라고 하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예비 신랑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결혼이 시작인데 시작부터 제가 밀려나 있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후회 안 할게요. 지금 이 선택이 제일 현명한 것 같거든요. 예비 신랑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네, 오빠. 고마웠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저는 걸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회해서도 아니었죠. 그냥 후련해서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의견을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제가 뒷순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땠을까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육아 문제마다, 돈 문제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참고, 양보하고, 제 의견을 접어야 했겠죠. 그건 결혼이 아니라 참는 삶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파혼했어.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파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죠. 결혼 2달 앞두고 파혼했대. 왜? 무슨 일 있었대?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심했나 보네. 요즘은 며느리도 자기 목소리 내야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참고 갔어야지. 시어머니랑 안 맞는 집이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포기해버리니까.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버스 업체 일도, 상견례 기도 일도, 예비 신랑의 태도도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진짜? 조금도? 응.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진심이었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이혼은 파혼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라도 있었다면요?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물으셨어요. 지연아, 괜찮아? 네, 엄마. 진짜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 저 정말 후회 안 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명절마다 시댁 위주로 스케줄을 짜고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하고 아이 이름도 시댁에서 정하고 육아 방식도 예비 시어머님 말씀대로 하고요. 그때마다 예비 신랑은 한 번만 이해해줘라고 했겠죠. 1년, 2년, 10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참는 삶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혼자지만 자유로워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제가 선택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줄 사람을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함께 결정하고, 제 편에 서줄 사람을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 잘 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더 편하거든요.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제가 밀려나 있었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